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존경해야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헬스 AI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덕분에 저 정말 못하던 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직 배워야 될 건 많은데, 그걸 해주신 카이스트의 최윤재 교수님을 연재로 모셨습니다. 어, 최윤재 교수님의 자세한 양력이나 뭐 이런 거는 교수님께서 발표하는 나중에 본인 소개를 그냥 가능을 네네. 하고요. 거의 매주 저희랑 미팅을 저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고, 저는 그렇게 되게 뭐 행운입니다. 교수 연구와 같이 하게 된 행운이고, 아니, 그다음에 아닙니다. 앞으로 아마 재미있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욕심은 저만 교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고요. 저한테 주신 인사이트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최은지 교수님께 마이크를 화면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카이스트 최윤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웨이크 세미나에 또 한 시간을 또 내주셔가지고 제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은 AI를 이용한 멀티모달 의료 데이터 이해 및 추론이라고 썼는데 사실 제가 이 주제로 이제 얘기를 여기저기 산 지가 한 6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 업데이트가 조금씩 되고 있지만 아직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할 만큼 뭐가 되진 않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학회, 뭐 의료정보학회나 뭐 원격의료학회나 아니면 뭐 심전도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아마 다니시는 분들은 또 보셨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혹시 뭐 보신 분들은 조금 다시 리뷰를 하신다고 보셔도 되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코멘트 있으시거나 피드백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뭐 인터럽트가 아니라 정말 뭐 아무 때나 이제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랙티브한 그런 강연을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양력은 길게 소개할 건 없고요. 저는 이제 2018년에 조지아텍이라는 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여기 이제 thesis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Interpretable Deep Learning for Longitudinal EHR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EHR을 다룬 지 한 10년, 11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EMR만 지금까지 거의 이제 외길 인생을 걸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EMR에 대해서 조금 연구의 스코프가 이제 박사 때 그리고 그다음에 뭐 잠깐 이제 구글에 있을 때 그다음에 또 학교 와가지고 조금씩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조금 더 한눈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때 주로 했던 게 EMR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계열 데이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환자가 언제 병원에 와서 무슨 진단 받고 무슨 처방 받고 뭐 어떤 프로시저 받고 또 다음에 또 언제 왔고 뭐 이런 게 쫙 이렇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외래 기록을 쫙 펼치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한 사람의 의료 인생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뭐 미래의 질병 예측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 주로 했었습니다. 박사 때는. 근데 이제 구글에 있을 때까지도 그랬고, 근데 학교에 이제 부임하고 와서는 이제 멀티모달 또 연구의 어떤 시대가 시작되고, 그다음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어떤 라지 스케일 모델 연구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런 멀티모달 연구라던가 LLM을 만드는 연구라던가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 요 쪽이거든요. EHR based question answering인데, 그러니까 이제 LLM의 시대가 오면서 그 전까지하고 다른 어떤 연구의 어떤 그 블락이나 뭐 어떤 챌린지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뭐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는 모델 주로 만들었잖아요. 뭐 모탈리티 예측 모델, 개 예측 모델, 뭐 sepsis 예측 모델, 뭐 무슨 모델 이렇게 해서 모델을 하나 학습할 때마다 걔의 용도가 명확했기 때문에 걔를 평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모탈리티 예측 모델이다 그러면은 모탈리티 예측을 잘하냐 못하냐를 AUROC나 뭐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아주 그 자연스러웠는데 LLM의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LLM이 할 수 있는 태스크가 많아졌잖아요. 모탈리티 예측 모델은 모탈리티 예측밖에 못하지만 LLM은 사실 뭐 정말 끝말잇기도 하고 삼행시도 짓고 질의응답도 하고 요약도 하고 번역도 하고 뭐 정말 언어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의 능력이 어딘지 어디까지인지 얘의 태스크가 얘한테 어떤 태스크까지 시킬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평가도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평가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퀘스천 앤서링을 오늘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퀘스천 앤서링의 의의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달리티의 헬스 데이터를 이용한
평가 연구 또는 뭐 이제 질의응답 연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차례차례 뭐 아주 깊게는 아니고 뭐 이제 약간 소개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이런 평가의 시험 문제를 이용한 또 이제 퀘스천 앤서링을 이용한 한계, 평가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마지막은 테이블 플러스 텍스는 또 딱 또 마지막에 차원철 교수님과 같이 한 연구를 해가지고 또 순서상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퀘스천 앤서링부터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것도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가 이제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저는 이제 지능 자체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이제 개체가 어떤 엔티티가 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안다, 모른다. 나는 이제 수학을 잘 풀어요. 나는 뭐 의료를 알아요. 나는 뭐 법률을 알아요. 나는 뭐 영어 영문학을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은 저희가 그거 그냥 맹신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뭔가 평가를 해보고 너가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평가를 해보고 네가 진짜 아는 것 같으면 그때 내가 이제 널 고용할게. 그때 내가 너에게 이제 라이센스 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순서가. 그래서 그 엔티티라는 게 저는 이제 꼭 사람이 아니라 뭐 개든 고양이든 뭐 개구리든 또는 AI든 어쨌든 지능을 모사하는 뭔가가 와서 이제 내가 이거를 이해한다. 언더스탠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이제 AI로 좀 좁혀보면은 이제 아주 단순한 정말 제일 단순한 모델 AI라고 보기도 힘들죠. 이 선형 모델,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모델들이 주로 저희가 뭐 모탈리티 예측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바이너리 예측 문제에 많이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정말로 그냥 모탈리티 예측을 예를 들면은 모탈리티 예측을 진짜 제대로 알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후루꾸로 맞추고 있는 거냐를 사실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싶으면 얘의 코에피션트를 파라미터를 주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흡연 여부가 아웃컴 모탈리티하고 그러니까 양의 그 파라미터 값을 갖고 있으면 이게 양의 그 상관관계, 그러니까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흡연과 죽음은 파지티브 콜레이션이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맞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도메인 널리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모델의 파라미터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게 선형 모델이라고 치고 그럼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비선형 모델들 뭐 CNN, 컨브넷이나 RNN 같은 모델들도 나름대로 얘가 뭐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뭐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하는 방법론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제 XAI를 연구하시는, 그러니까 Explainable AI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뭐 그래드캠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뭐 인티그레이티드 뭐 그레디언트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백프랍 기반의 방법론들 아니면 뭐 이런 어텐션 기반 잠깐만요. 이 노란색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모드가 무슨 정의 필기 모드로 되어 있으신 아, 네, 뭐? 아, 김수진이라는 선생님께서 이걸 필기를 막 하셨었나 아, 보네요. 누가 필기 가는 게 공유가 되고 있군요. 네, 지우셨는데요. 제가 지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 네. 필기를 하실 선생님들께서는 자기 아, 스스로의 PPT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네. 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형 모델은 파라미터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가능하고 비선형 모델들이라도 좀 간단한 비선형 모델들은 방법들이 나름대로 있어서 뭐 비주얼라이즈를 해본다던가 어텐션을 본다던가 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얘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이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AI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냐? 사람이어도 파라미터를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보는 게 불가능하죠. 사람의 뇌를 막 뜯어가지고 이 인간의 뉴럴 어떤 그 커넥션들이 정말로 어떤 지식, 뭐 의료 지식, 수학 지식, 법률 지식을 인코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어렵고 그건 미래에도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답을 아는 문제를 물어봐서 맞추면은 통과, 못 맞추면 불통과를 시키는 게 이제 그 필기 시험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물어봐서 이 질문, 저 질문 막 물어봐서 얘가 진짜 그때마다 다 맞춘다. 그러면은 얘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어쨌든 문제를 다 맞췄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그 수에 문제풀이를 했으면은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얘가 뭔가를 알긴 아는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가 구두 발표나 뭐 아니면 뭐 제가 지고 있는 이런 뭐 세미나 아니면 뭐 리포트 써오기 이런 이제 오픈 엔디드 퀘스천을 물어보는 거죠. 뭐 폐암에 대해서 뭐 1000단어짜리 에세이를 써봐 뭐 이런 식으로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한 평가력을 가진 게 실습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누가 와서 나 운전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뭐 병렬 주차 해봐. 아니 뭐 후진 해봐. S 코스 가봐. T자 코스 가봐. 시동 걸어봐. 뭐 언덕 가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왜냐면은 뭐, 걔 그냥 정말 도로에서 달릴 그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실습을 시키면은 여기서 통과하면 당연히 도로에서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한 그 검증력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습을 시키려면은 또 안전장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인력도 들어가고 뭐 임상시험으로 예를 들면은 임상시험도 실습이잖아요. 약 먹여보고 사는지 죽는지 보는 게 결국 임상시험이니까. 그래서 임상시험은 같은 어떤 실습을 생각하면은 사람의 목숨까지 걸려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강한 검증력을 가졌지만 또 가장 하기가 힘들다. 실습이라는 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 생각에는 이제 대부분의 인간에서 세상에서의 검증은 다 이제 필기 시험으로 이루어지죠. 뭐 수능 같은 대입 시험 아니면 뭐 뭐죠 뭐 의사 면허 시험 고시 그다음 또 뭐 공무원 시험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뭐 여러 가지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모든 게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인류는 대부분 이제 시험으로서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면허증을 준다든지 뭐 자격증을 준다든지 통과를 시킨다든지 하는 아주 강한 신뢰 기반의 사회가 이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신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람의 뇌는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그냥 사람이면은 그냥 당연히 뭔가 이런 거는 잘 돌아가겠거니 하고 그 위에다가 시험만 보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기본 소양은 있으니까 그냥 시험만 봐서 통과해가지고 몇 문제 풀면은 그냥 바로 그냥 면허증 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 어떤 인간이 돌아가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LLM으로 가면은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LLM이라는 게 결국엔 트랜스포머를 많이 쌓은 거긴 하지만 LLM의 파라미터만 보면은 GPT가 이제 유출된 파라미터 개수가 한 1조 7천억 개쯤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즘 나온 딥식 같은 게 600B, 그러니까 6천억 개죠. 그러니까 6천억 개, 1조 개, 뭐 1조 7천억 개, 2조 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아주 큰 모델들이 선형 모델, 그러니까 얘의 아주 먼 조상인 선형 모델들은 파라미터가 만 개가 넘기 쉽지 않죠. 보통 이제 피처를 우리가 만 개까지는 잘 안 쓰니까. 그래서 만 개라고 치고 사람의 뇌는 이제 뉴럴 커넥션이 뉴런 간의 그 이음새가 100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파라미터잖아요. 그래서 순전히 파라미터의 개수로만 치면은 현대 LLM은 사람 뇌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용량.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 용량으로만 치면요. 다른 거 다 빼고 자기의 조상하고 얘의 차이는 공이 뭐 몇 개 차이 나는지 한 7개인지 8개인지 나는데 얘는 공 2개 차이도 안 나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2테라고 이게 100테라니까.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로만 따지면은 이제 사람의 뇌에 가까운데 사람 뇌도 요거 못 해가지고 요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람의 뇌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보고 시험 문제로만 사람을 평가하는데 LLM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죠. 여기 이제 7천억 개 지금 언젠간 10조 개, 뭐 100조 개, 1000조 개, 1경개, 10경개 뭐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핵융합 발전 기술도 생기고 GPU 기술도 싸지고 이러면은 뭐 이게 멈출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 커질 텐데 그때 가서도 과연 우리가 LLM이나 어떤 AI 모델들을 우리가 파라미터 단위로 분석하는 게 이제 가능해질까? 사람도 못하는데 사람보다 커지는 모델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거가 이제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물론 이제 저의 주장일 뿐이고 엑셀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제 LLM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LLM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조금 금방 어떤 과실을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LLM도 결국에는 또 LLM을 위시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라지 스케일 AI들도 결국엔 시험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특히 이제 EMR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EMR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EMR에는 여러 모달리티들 뭐 DB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뭐 시계열 뭐 ECG 같은 시계열 데이터라던가 에코 같은 뭐 비디오 언스트럭처드 텍스트 노트 같은 것들 이런 거 전부 다 각각 다른 특성의 모달리티의 데이터들인데 이런 것들을 AI가 진짜로 이해하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거 가지고 막 멀티모달 학습해가지고 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해하는 것 좀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이해하는 것 좀 보이는데 실제로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파라미터 단위의 분석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문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용 시험 문제, 뭐 이미지용 시험 문제, 뭐 ECG용 시험 문제, 에코용 시험 문제 다 따로 만들어야겠죠. 제 생각대로라면은. 그래서 사실 이런 AI를 위한 어떤 의료 뭐 EMR 시험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만으로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일반 도메인,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제너럴 도메인에서는 시험 문제라는 게 LLM을 평가하는 스탠다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픈 AI나 구글이나 엔트로픽이나 메타가 이제 새로 제품 발표하잖아요. 뭐
뭐죠, 뭐 제미나이 2.5가 나왔습니다. 뭐 GPT O3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 할 때 보시면은 얘네들이 발표할 때 성능 자랑할 때 쓰는 게 다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MMLU에서 뭐 90점을 받았다. 뭐 아크 챌린지에서 뭐 몇 점을 받았다. 휴머니스티스 라스트 이그잼에서 뭐 몇 점을 받았다. 뭐 매스 QA에서 몇 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풀리게 시킨 다음 그 시험 문제에서 몇 점 받았는지를 가지고 이제 자기는 성능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GPT든 뭐 제미나이든 뭐 엔틀 뭐죠 그 클로드는 만든 당사자들도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만든 공정하게 제3자가 만든 시험을 가지고 내 LLM한테 풀게 시켰을 때 이게 몇 점 나오냐가 그 LLM의 척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XAI가 그 정도로 좋진 않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너럴 도메인도 이미 이런데 당연히 그럼 특수 도메인들 뭐 이제 꼭 의료뿐만 아니라 뭐 이제 법률이라던가 뭐 제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화학, 물리, 수학 뭐 여러 가지 어떤 특수 도메인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가 생기겠죠. AI용 시험 문제가. 이미 사실 수학은 AI용 수학 문제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시해서 여러 가지 이 분야마다 도메인마다 특수한 AI용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시험 문제가 결국 필요 조건은 될 수 있다. 절대로 충분 조건은 안 되죠. 시험 문제 풀었다고 해서 뭐 이제부터 너 법률 변호사 해, 이제부터 너 의사 해, 이렇게는 안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시험 통과한 AI는 임상시험 시켜줄게. 뭐 실습 시켜줄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습은 가장 강한 검증력을 가졌지만 시간과 돈과 또 어떤 사람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 의료 AI용 의료 시험을 딱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상위 뭐 5%까지, 상위 뭐 10등까지 너네 내년에 임상시험 시켜줄게. 그런 걸로는 쓸 수가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시험 문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만연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라는 게 꼭 이제 어떤 평가에서만 이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 시험 문제 잘 푸는 것 자체가 또 실용성이 있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여러 가지를 넣을수록 그거를 풀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뭐 환자 예약을 받는다든지 환자의 뭐 기록을 검색한다든지 간단한 추론을 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병원의 행정 또는 뭐 치료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하는 그런 CDSS 상품들을 만드는데도 당연히 시험 문제가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발생하는 인간이 이제 물리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정도의 양의 데이터를 AI는 소화할 수 있거든요. 이제 AI는 무지무지한 양의 데이터를 소화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인간은 하이 레벨 디시전 메이킹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떤 그 하이 레벨 디시전 메이킹 할 때 필요한 근거들 또는 어떤 자료들 이런 걸 수집 또는 종합 아니면 요약 이런 것들 이제 AI에게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꼭 제가 이제 뭐 병원에만 국한된 얘기를 생각하지는 않고 뭐 기업이라던가 학교, 병원, 뭐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연구소, 정부기관, 그냥 어디든 간에 데이터가 그냥 무지무지하게 쏟아지는 데이터가 생산되는 곳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데이터를 관장하고 사람은 그걸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이 레벨 디시전 메이킹만 하게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서 많이 보게 될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인데, 그럼 다 좋은데, 이제 그러면은 EMR 또는 뭐 의료 데이터용 시험 문제를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평가도 좋고, 뭐 이제 실용에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런 데이터셋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최근에 그 GPT-3, 4 이후로 이제 막 GPT나 이런 애들한테 의료 자격 시험 같은 거, 면허 시험 막 보게 시키잖아요. USMLE 같은 거 보게 시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시험 문제는 별로 없거든요. 그게 이제 제 생각에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일단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제일 큰 블락커가 되겠죠. 그래서 저같이 병원 소속이 아닌 사람은 오픈 소스 데이터셋이 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죠. 병원마다 또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병원마다 또 뭐 의료기관마다 자기의 데이터나 자기의 어떤 그 코호트에 맞는 특성에 맞는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건 조금 더 이제 AI에 관련된 얘기인데 시험 문제를 만드는 주체가 아주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특수 도메인 시험 문제의 가장 큰 바틀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상식 문제, 뭐 어떤 뭐가 있을까요? 뭐 간단한 수학, 뭐 중학교 수학 문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AI용 수학 문제를 만든다고 쳤을 때 고졸만 돼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상식 문제, 뭐 간단한 언어 추론 문제 이런 거는 고졸만 돼도 만드는데 의료 AI용 임상 뭐 데이터 시험 문제는
의사나 뭐 간호사나 이런 특수 그 전문가가 아니면 만드는 게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게 의미 있는 질문인지 답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래서 문제 만드는 것부터가 이제 공수가 많이 들죠. 왜냐면 아주 한정적인 특수 그 전문가들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의료 AI 특화된 문제인데, 이 멀티모달성이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면서 동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총합적으로 또 이해하는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게 모달리티 하나 추가될 때마다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 조합수가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지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바틀렉이 있어서 이게 앞으로 이제 큰 어떤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여기서 조금 건너뛴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어떤 뭐 EMR을 이용한 QA, 뭐 의료 그러니까 리얼 월드 EMR 데이터, 리얼 월드 메디컬 데이터를 이용한 뭐 시험 문제, 평가 문제 이런 거를 사실 연구를 이제 요즘 많이 하지만 가장 많이 먼저 한 분들은 이제 미국의 뭐 NIH에 있는 연구자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버지니아 텍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정말 이제 스몰 스케일로 하셨었는데 이제 저희 랩에서도 그거에 약간 인스파이어가 돼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평가 연구를 하게 된 게 2021년 2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하나씩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요 뉴립스라는 AI 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연구인데 EHR SQL에서 이름을 딱 들어보셔도 이제 텍스트 시퀄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두 개의 오픈 소스 데이터셋인 미믹3랑 이제 EICU라는 그 ICU 데이터셋, 둘 다 중환자실 데이터셋인데 그 두 개를 이용해서 텍스트 시퀄 데이터셋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I가 의료 DB를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 어떤 가정인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뭐 이런 문제들부터 뭐 뭔가 이제 단아조를 뭐 복용하는 방법, 뭐 아주 이런 간단한 문제부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진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약을 먹었을 때 5년 이내 생존할 확률을 통계적으로 계산해봐라.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텍스트 시퀄로 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시퀄인 이유가 사람의 질문이 텍스트고 이 사람의 질문에 해당하는 정보가 DB에 있는데 그 DB를 뒤지고 정보를 가져온 거는 SQL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를 SQL로 바꾸기만 하면은 질의응답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 시퀄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 때 건양대학교 병원에 있는 김종원 교수님께서 많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진짜로 병원에 계신,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현업 종사자분들이 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은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있었던 연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원생들이 그냥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막 이제 허구로 만들어낸 질문들이었다면 저희는 이제 실제로 이제 서베이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한 220분 정도의 뭐 간호 선생님, 의대 교수님, 뭐 원무과 선생님, 보험심사팀 또 뭐 리서처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막 이제 커피 쿠폰 드리면서 이제 질의응답 예제를 질의응답은 아니죠. 질문 예제를 한 2,000개 정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란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스크에 AI 스피커가 있으면은 어떤 걸 물어보시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서베이를 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받아서 2,000개, 2,200개 정도를 이제 매뉴얼리 다 보면서 어떤 패턴의 질문들이 있구나. 뭐 약에 대한 질문, 수술에 대한 질문, 처방, 뭐 처치, 진단,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이제 카테고리에서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추상화 해가지고 저희가 SQL 그거에 상응한 SQL 템플릿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 정말 이제 손수 노가다로 이제 한 2만여 개 정도의 질의응답, 2만 4천여 개 정도의 질의응답 셋, 또 이제 텍스트 시퀄 샘플들 쫙 만든 거죠. 만들어서 이제 그 중에 일부는 학습셋으로 쓰고 일부는 평가셋으로 써가지고 이제 막 평가까지 해봤는데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 2022년이니까 아직 GPT 3.5, 그러니까 챗 GPT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언어 모델이 구글의 T5란 모델인데 얘한테 한번 풀어보게 시킵니까? 얘를 학습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2만여 개 정도의 샘플 학습시키고, 이제 한 2,000개, 3,000개 정도 테스트셋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시키는 거죠. 시켰더니 성능이 여기 보시면은 86.6% 나오거든요. 이제 86.6%니까 이런 질문 한 100개 던지면은 한 86개 맞춘다는 거라서 어, 아카데미컬리,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잘 한 거거든요. 86.6%면 나쁘지 않은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병원에 도입한다, 병원에 이제 따라서 쓴다라고 하면은 86.6%면 너무 터무니없이 낮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0명 중에 86명만 살리고 14명은 죽인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거의. 질문 하나하나가 크리티컬하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86.6%는 아카데미에서나 이제 자랑할 만한 수치지,
현실에서는 99.99999가 아니면 쓸 수가 아예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 예를 들어서 병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도입한다 그러면 99.9999여도 할까 말까 하는데 86.6이면 택도 없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 학계와 이 현실에서 요구한 스탠다드와 괴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19.6도 요게 뭐냐면은 저희가 일부러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도 막 깔아놓거든요. 일부러 함정 문제를 깔아서 예를 들어서 뭐 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뭐야?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 없습니다. 미미겐 그런 건 없는데 물어볼 수는 있으니까 물어보면은 정답은 DB에 없는 질문이니까 답을 할 수 없습니다가 정답인데 100개 중에 20번 정도, 그러니까 19번 정도는 굳이 답을 하려고 한다는 게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개 중에 80개는 잘 피해가는데 함정을 19번에서 20번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불안정하죠. 이거를 함정에 빠지는 확률이 0.000001, 한 10만 번에 한 번, 100만 번에 한 번이어야지 이제 살까 말까 한데 뭐 10번에 2번 빠지면 사실 뭐 절대로 상품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2022년이고 이제 지금 2025년이니까 LLM의 시대, LLM의 기술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진 미진하다. 요게 이제 2022년 연구였고 23년에 이거를 확장해서 여기 DB가 있잖아요. DB는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엑스레이까지 얹어가지고 이제 멀티모달 질의응답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23년 유립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은색. 보시면은 이제 어떤 환자가 cardiac catheterization 프로시저를 받은 거 동시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뭐 cardiac silhouette에 이제 abnormality가 있었던 적이 있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답을 하려면은 DB 가가지고 이 사람이 cardiac catheterization 프로시저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엑스레이 봐가지고 이 사람 칼텍 슬로에 문제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교집합해서 답을 해야지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텍스트 시퀄은 그래서 풀 수가 없죠. 왜냐면 텍스트 시퀄은 DB는 다룰 수 있지만 이미지는 시퀄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보는 어떤 이미지 전용 툴 또는 이제 모델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고난이도 문제가 됐는데 만든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만든 건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DB용, 그러니까 이건 작년 이미 만들었으니까 DB용 질문을 이제 미믹4라는 새로운 데이터셋에 맞춰 조금 변형하고, 그다음 이미지용 질문 만들고, 그다음 두 개 또 이제 합산해서 또 이제 멀티모델 질문 만들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패턴이 뭐 이미지 하나 보고 하는 질문, 이미지 두 개 가지고 두 개 비교하는 질문, 예를 들어서 뭐 이때 있다가 이때 사라진 질병 있냐, 뭐 있다가 이때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질병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또는 뭐 이미지 N 개 다 깔아놓고 하는 질문, 뭐 이런 여기 이미지 전체 중에서 뭐 왼쪽 패에 희끗희끗한 오파시티가 있는 사람 다 가져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질문,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다시 또 테이블에 있는 그 DB 질문하고 섞어서 하는 질문,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푸는 방법이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제 텍스트 시퀄로 풀 수가 없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미지랑 DB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LLM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2023년이니까 GPT-3나 이제 챗GPT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오면요. 이 질문을 보고 챗GPT가 DB를 뒤져야 되는 질문인지, 엑스레이를 뒤져야 되는 질문인지, 둘 다 봐야 되는 질문인지 판단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그 다음에 그걸 맞춰가지고 둘 다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DB를 뒤진 쪽은 SQL을 자기가 쓰고 이미지를 봐야 되는 쪽은 이미지 모델을 콜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툴 콜링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툴 콜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펑션 VQL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VQL,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외부 용병이 있어서 걔를 함수처럼 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엑스레이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레플렁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답을 그 에이전트인 챗GPT한테 넘겨주면은 챗GPT는 그거를 가지고 답을 버무려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추론을 해서 답을 주는 게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사실 이제 어떤 추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의 툴을 콜하고 하는 것들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죠. 성능을 보시면은 테이블 질문, 그러니까 이제 SQL, 텍스트 SQL 질문 보시면 92.9니까 많이 올라갔죠. 아까 이제 86점, 여기서 86.6이었잖아요. 86이었는데 90.9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LLM의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의 덕이고 요즘 소위 말하는 뭐 클로드 3.7이나 제미나 2.5나 O3나 이런 애들은 아마 95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96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죠. 99.9999가 아니면 안 사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그래서 96, 97과 99.9999 사이에는
진짜 억만광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갭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지니어링의 영역인 거죠. 연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진짜 노가다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형편없습니다. 이미지는 48점인데 물론 랜덤 성능은 10인가 1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랜덤 성능보다 훨씬 좋습니다. 랜덤. 근데 얘는 이제 99.9를 생각하면 이제 터무니없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엑스레이만 다루고 있는데도 엑스레이 20만 장으로 모델 학습했거든요. 엑스레이 20만 장으로 학습해서 그거를 이제 외부 툴로 쓴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진짜 완벽하게 90 이상으로 이해를 하려면 20만 장으로 이제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 5천만 장에서 1억 장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엑스레이가. 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도 사실 뭐 이렇게 약간 틀어지는 거, 누워서 찍는 거, 서서 찍는 거, 숨을 잘 참았냐, 못 참았냐, 뭐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뭐 아니면 뭐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희끗희끗하냐. 그러니까 정말 온갖 어떤 그 패턴이 있잖아요. 엑스레이라는 세상 안에는 진짜 온갖 패턴, 남녀노소 다 있는데 그걸 다 커버를 해야지 이제 저희가 90 이상의 성능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한 5천만 장에서 한 1억 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대형 병원에서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뭐 몇천만 장 있을 테니까 엑스레이가. 엑스레이 파운데이션 모델 진짜 각 잡고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장은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 레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약간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이제 ECG도 저희가 QA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 이제 ECG도 저희가 많이 다룰 수 있는 데이터셋인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많이 풀린 데이터셋은 결국에는 찍기 쉽고 가격이 싼 데이터셋이 많이 풀리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ECG도 많이 풀린 데이터셋인데, 아직까지 ECG를 이용해서 뭐, 어리드미아 디텍션을 한다던가, 뭐, ECG 합성한다던가, ECG의 리포트를 써준다던가, 그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AI가 진짜로 ECG를 이해하냐를 판별한 그런 연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ECG 데이터, ECG 시험 문제, QA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들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 있는 또 제미나이 팀이 자기네 그 의료 특화 모델 매드 제미나이 평가하는데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협업을 해서 데이터를 또 뭐 약간 가공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ECG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12유도, 10초, 그러니까 10초짜리 12유도 심전도만 다뤘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뭐 파인딩이라던가, 뭐 뉴메리컬 수치라던가, 뭐 심장의 축이 틀어졌냐던가,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 세종 메디플렉스 권정명 본부장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다양한 질문 패턴들 또는 템플릿을 만들어가지고 ECG에 특화된 질의응답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ECG 하나 보고 하는 질문과 두 개를 비교하는 질문이 있다. 아까 이제 엑스레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만든 ECG, 사실 이 데이터셋 연구들은 데이터셋을 얼마나 정성 들여서 정교하게 만들었냐가 연구의 대부분인데, 그건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이제 그건 넘어가고요. 잘 만들었다고 이제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 푸는 방법이 조금 흥미로우실 수 있는데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개의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ECG와 텍스트를 보고 답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VQA랑 비슷한 거잖아요.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좀 이거 이제 ECG 퀘스천 앤서링인데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이해해야 되죠. ECG도 이해하고 언어도 이해해야지 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 크게 이런 어떤 통합 멀티모달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엑스레이 때 보여드렸듯이 ECG를 이해하는 용병이 있고 그 용병이 ECG를 해석해서 어떤 언어로 변환만 해주면은 그거를 변환된 거를 LLM에 챗GPT 같은 애한테 넘겨주면은 그때부터는 뭐든 할 수 있죠. 뭐 ECG에 대한 뭐 리포트도 쓸 수 있고 뭐 불어로 번역도 할 수 있고 뭐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쓸 수도 있고 뭐 추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현대 LLM 시대에 좀 더 맞는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내가 ECG QA를 할 수 있는 모델, 그러니까 얘는 사실 ECG QA밖에 못하죠. 이런 모델을 바닥부터 학습하는 것보다 이렇게 LLM은 이미 있고, 그러니까 LLM의 언어 능력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단지 이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인 시그널을 언어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여기 있는 어떤 변환기만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LLM한테 전부 다 내가 떠넘길 수가 있잖아. 이런 게 조금 더 LLM 시대에 맞는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시면 여기 아래만 보시면 돼요. 여기 아래만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얘가 이 MA라는 게 바로 요 조금 더 이제 구시대적인 하지만 정말 이 ECGQ에 특화된 모델을 보실 수 있는데 얘는 그래서 한 몇십만 개, 20만 개인가 10몇만 개의 샘플 학습이 되는 진짜 ECGQA 전문 모델이고
여기 있는 요거만 보시면은 이 SEWRN은 변환기거든요. 이제 그 분류기인데 이거 딱 ECG 보고 어떤 질병들이 있을지 파인딩 막 나열해서 그 멀티노멀 디스트리뷰션 뽑아주는 모델인데 걔를 GPT-4랑 결합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얘만 비교하시면은 생각보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GPT-4는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ECG에 대해 학습을 한 적이 없잖아요. 물론 ECG 리포트를 읽었을 수는 있고 의료 교과서도 읽고 했겠지만 ECG 자체를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GPT-4는. 근데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ECG를 몇십만 개를 본 얘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파인 튜닝도 많이 하고 특화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방법들이 대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병원에 사실 얼마나 많은 모달리티가 있나요? 뭐 엑스레이도 있고, 에코도 있고, 뭐 ECG도 있고, CT도 있고, MRI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그냥 엄청 많은데 그 모든 모달리티를 동시에 다 이해하는 엄청나게 큰 멀티모달 앱을 만드는 게 저는 이제 병원 입장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건 이제 조 단위의 돈이 있는 기업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 병원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MRI면 MRI 특화 변환기, ECG면 ECG 특화 변환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달리티별로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툴만 있으면은 그 툴만 막 이제 정교화 개발을 한 다음에 그 변환된 거를 강력한 LLM, 뭐 요즘 이제 오픈 소스도 충분히 강력하니까 딥식 같은 것들이 넘겨주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이제 저희가 쉽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조금 더 이제 뭐 익스텐더블 하고 그다음에 스케일러블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바뀌어서 이제 노트인데 사실 저희가 처음 이제 DB 얘기했고 DB 엑스레이 얘기했고 ECG 얘기했는데 노트가 사실 그 더 전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의료 기록에서 이제 만연한 게 사실 노트가 훨씬 더 만연하잖아요. ECG나 뭐 이런 거보다. 근데 ECG를 먼저 다루고 노트를 이제 나중에 다룬 이유가 노트는 너무 이제 자유도가 높아가지고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AI가 의료 텍스트를 이해하냐라는 질문은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의료 AI가 ECG를 이해하냐? 이거는 이제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ECG라는 건 결국 심장의 그 정기적인 특성을 측정하려고 만들어진 장치니까 심장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AI가 의료 텍스트를 이해하냐는 거를 평가하려면은 뭘 물어봐야 될지 이제 감도 안 잡히죠. 왜냐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걸 담을 수 있으니까 텍스트 안에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이걸 꺼리고 있다가 다행히 이제 네이버랑 같이 좀 연구를 같이 하게 돼가지고 네이버에 있는 차동천 선생님, 그다음 그런 분들, 네이버에 또 와 계신 그 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조금 이제 스코프를 줄여 좀 쫙쫙 잡아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연구고 이것도 이제 작년에 뉴립스에서 발표를 했던 연구인데 어, 의료 텍스트 중에서 딱 디스차지 서머리만 다루기로 했고 그중에 이제 미믹 4의 디스차지 서머리인데 일부러 난이도를 극도로 높여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웬만한 거는 너무 LLM들이 잘해가지고 얘가 진짜로 이거를 대충 푸는 게 아니라 진짜 100% 이해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인데 첫 번째랑 두 번째 디스차지 서머리를 보고 둘 사이에서 페이션트 엔타이퍼텐시브 그 트리트먼트 스트래티지 어떻게 변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둘 사이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지선다형으로 풀 수도 있고 주관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이제 평가를 위해서 이제 오토 채점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다지선다형으로 이제 풀었는데 일부러 A, B, C, D 보기도 엄청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단어가 진짜 단어 토씨 정도만 다르고 문장의 길이나 이제 문장의 어떤 스트럭처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그 정도 고난이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라는 건 결국 전문의 선생님들인데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들의 엄청난 노가다를 통해서 이제 6개월간 노가다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만드는 과정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디스차지 서머리를 GPT-4한테 줘서 의료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질문들 만들려고 시켜요. 근데 이제 당연히 모든 질문이 의료적으로 의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얘는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GPT-4가 만든 거를 다시 100% 의사 선생님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00%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질문,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고 정답이 틀린 거 정답을 다시 고치고 어, 보기인데 오답 보기가 너무 뻔한 오답 보기면 약간 헷갈리게 만들고 이런 작업을 6개월 동안 이제 1000개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툴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너무 쓸데없는 질문 날리고 이제 살릴 수 있는 질문 살리고 정답은 고치면 고치고 보기도 고치고 문제도 고치고 이걸 막 고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1000개 정도에 대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주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 입장에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상적으로 정말 전문의나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디스차지 서머리를 보고 할 만한 질문만 남겨놓으신 거죠. 그리고 아니면 그렇게 만드셨거나.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요거에서 뭐 다 만들었더니 이제 962개의 질문이 남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선수 100% 노가다한 거래가지고 100% 노가다한 거 치고는 되게 진짜 많은 편입니다. 사실 이게 의사 선생님 세 분의 시간을 저희가 100% 쓰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들었으니까 정말 피난 눈물 노력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대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나름대로 좀 잘한다는 모델은 다 갖다 써봤고요. GPT부터 이제 아주 작은 7B 모델까지 쫙 몇 개인가요? 한 20개, 25개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으로 풀 수도 있고 주관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객관식만 보시면 되고요. 객관식 중에서도 레벨 1, 2 있는데 1, 2는 고난이도 질문이어가지고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긴 모델들만 풀 수 있기 때문에 레벨 1만 보셔야 돼요. 일단 레벨 1만 쭉 보시면은 그 어떤 트렌드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성능이 평균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 말은 이제 당연히 모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레슨이 있는데 여기서 1, 2, 3, 4번 레슨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레슨 1번은 모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다예요. 그래서 똑같은 라마여도 라마 2가 7B 있고 13B 있고 70B 있잖아요. 똑같은 라마인데 7B, 13B, 70B 갈수록 성능이 계속 올라가요. 심지어 라마는 의료에 특화된 모델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 모델이 커지면 그냥 성능이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1번 모델이 크면 좋다. 두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마 2랑 라마 3 둘 다 70B잖아요. 둘 다 70B인데 성능이 훨씬 좋죠, 라마 3가 2에 비해서. 그리고 비슷한 그 크기의 모델에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미스트랄 7B랑 라마 2 7B는 성능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65랑 80이죠. 그러니까 둘 다 미스트랄이나 라마나 둘 다 의료에 특화된 모델이 아닌데 그냥 DNA만 다를 뿐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미스트랄이고 하나는 라마니까. 근데 성능 차이가 진짜 많이 난다. 똑같은 실비어도. 그래서 결국엔 DNA도 중요하다. 그 다음이 이제 뭐 파인 튜닝을 어떻게 했냐,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했냐, 그 다음 도메인 특화된 의료 특화된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냐 안 했냐, 파인 튜닝을 했냐 안 했냐. 그럼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개인 연구자 입장에서는 참 씁쓸한 레슨인데 왜냐하면 이 1, 2, 3, 4 중에 1, 2번이 제일 중요한데 1, 2번은 대기업이 아니면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에타, 구글, 엔트로픽, 오픈AI 이런 데들만이 모델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구울 수 있잖아요. 네이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한 두세 군데 있죠. 저희 같은 근데 이제 개인 뭐 교수나 연구자나 영세한 뭐 기업은 이거를 시도한 게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목숨을 매야 되는데 얘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라마 3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다 내고 6개월 정도 엄청 파인 튜닝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라마 4가 나오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잘 고려를 하시고 내가 이제 지금 뭔가 LLM에 파인 튜닝하는데 자본을 투입할 거냐. 이제 쉽사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LLM은 3개월에 하나씩 계속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구도 마찬가지. 연구도 괜히 이제 뭔가 뭐 소타를 찍으려고 했다가 뭐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갑자기 또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것도 또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요즘은 좀 이제 AI 연구를 하거나 소타 연구를 하기 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요건데, 요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차은철 교수님과 했던 좀 이제 저는 실용적이고 되게 좀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의 그 시작은 저희가 이제 이 노트 연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노트까지 했으니까 노트랑 테이블 멀티모달로 하는 그런 연구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마침 저희가 이제 미믹 4랑 미믹 3에 있는 어떤 그 테이블과 노트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제 좀 엮어서 링킹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아다리가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부터 자동으로 찾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다리가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여기 왼쪽이 이제 노트고 오른쪽이 딥인데 둘 다 같은 환자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이건 디스차지 서머리로 치면 이제 환자의 뭐 브리프 하스피탈 코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입원한 날짜가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뭐 1시간 차이가 뭐 서머 타임 때문에 1시간이 어긋난다든지 뭐 왼쪽 노트에는 약품 이름이 써 있는데 오른쪽 테이블에는 성분명이 써 있다든지 아니면 뭐 데시리터를 밀리리터로 잘못 표기했다든지 뭐 1 차이가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뭐 용량이 여기는 10인데 저기는 9.999로 써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다리가 안 맞는 게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고서는 아직은 이제 멀티모달 학습을 하기 전에 이 아다리 안 맞는 것도 제대로 찾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맞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 겸 분석을 했는데 미믹3의 디스차지 서머리, 피지 노트, 널싱 노트 대략 30개, 40개, 그러니까 이제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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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30분 해가지고 총 100개 정도를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엔티티들은 이제 차트에 있는 엔티티, 뭐 랩 리절트, 프리스크립션, 인풋, 아웃풋,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다이그노시스 프로시저 이런 애들을 이제 주로 타겟으로 잡고 아다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가다 파이프라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안 맞는지 분석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원생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원생이 노트를 읽고 노트에서 중요한 엔티티를 파악한 다음에 그 엔티티가 뭐 WBC다. 그러면은 WBC가 어느 테이블에 있겠냐? 랩에 있을지, 뭐 인풋에 있을지, 아웃풋에 있을지, 뭐 다이노스에 있을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차트에 있겠거니. 그럼 이제 차트에 맞는 차트에서 WBC를 찾을 수 있는 SQL을 짭니다. SQL 쿼리를 짜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던졌을 때 아다리가 맞는 게 있으면은 통과하고 아다리 맞는 게 도저히 없다. 그러면 이제 아다리가 안 맞는 인컨시스턴시가 있다라고 저희가 태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했을 때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퍼센트로만 따지면은 디스차지 서머리 하나 또는 뭐 널싱 노트 하나, 피지 노트 하나에 하나라도 아다리가 안 맞는 게 있을 확률이 40%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반 정도의 노트는 뭔가는 어긋나 있다. 그게 뭐 날짜가 어긋났든 용량이 어긋났든 이름이 어긋났든 뭔가는 어긋나 있는 확률이 40%에서 45%쯤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연하고 아다리가 안 맞는 그 이제 어긋나 있는 것들의 그 비율인데 요거 보시면 돼요. 비율인데 많이 써 있는 순으로 보통 아다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디스차지 서버리 된 것들은 이제 랩 이벤트나 아니면 뭐 널스 노트도 그렇고 랩 관련된 기록이 많이 있거나 차트 관련된 기록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아다리 안 맞는 게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많이 적을수록 실수하거나 뭐 어긋날 확률이 높으니까 이 둘이 가장 압도적인 그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이제 그 어떤 뭐 빈도순으로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럼 자동으로 찾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요즘 같이 아주 강력한 O3 모델이 있으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노트 던져주고 그다음 O3한테 DB 접근 권한 준 다음에 너가 이 둘 알아서 아다리 안 맞는 거 찾아라고 하면은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한두 개 찾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O3를 막 그렇게 비싼 걸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싼 모델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하는 일을 최대한 모방해서 거의 떠먹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아까 이런 식으로 일을 했잖아요.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일단 노트를 LLM한테 주고 그 다음에 LLM이 노트에서 중요한 엔티티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 엔티티가 어느 테이블에 있을지 뭐 차트에 있을지 랩에 있을지 프리스크립션에 있을지 알아서 판단하고 판단한 거에 맞춰서 SQL 짜고 그다음 SQL 짜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SBP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를 내가 엔티티로 인식했다 그러면은 얘가 DB에 어떻게 적혀 있을지 모르잖아요. 얘가 시스톨릭 비표 적혀 있을지 블러드 프레셔 적혀 있을지 S.P.P.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막 확장을 해요. 이제 그 유의어 사전으로 왕창 확장해서 그 SQL을 다 던집니다. EHL 다 던져가지고 하나라도 걸리면은 아다리 맞는 거고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으면 아다리 안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분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 LLM을 8번을 콜을 하거든요. 지금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8번의 LLM을 콜을 해야지 이 노트랑 DB가 안 맞는지 1노트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고품을 많이 들여서 성능을 올리는 대신에 LLM을 그만큼 콜을 많이 하니까 콜 비용이 또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만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성능이 이제 여기만 보시면은 리콜 프리시전 61, 48이니까 이제 아주 안 좋은 셈이죠. 어떻게 보면 절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셈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노트에서 아다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별할 대상 찾는 거, 그러니까 엔티티 레코그니션부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여기서 얘는 얘 이상한지 찾아봐야지, 얘 이상한지 찾아봐야지, 그거를 LLM이 판단하는 것부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거기서부터 어긋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3, 4, 5, 6, 7, 8, 9는 다 이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실수하면 뒤엔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부터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가 다 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용어 파악부터가 너무 어려운 태스크고 그거를 다 100% 이제 저희가 정답 용어를 떠먹이면 그래도 86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만 잘 해도 이제 90점 가까이는 나오고 이건 사실 튜닝만 조금 하면은 충분히 95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저희가 튜닝을 최대한 안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86이 나왔는데 막 이제 미믹에 특화된 어떤 뭐 프롬프트도 넣고 막 여러 가지 퓨샷도 넣고 하면은 95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 이제 의료 용어 파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정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의료 용어 사전을 열심히 구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막 유의어 사전도 만들고 용어 사전 만들어서 여기서 그거를 사전 가지고 먼저 인식을 시키는 뭐 그런 어떤 조금 룰 베이스드의 어떤 휴리스틱 도메인 널리지 잔뜩 집어넣지 않으면은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특수도메인 용어들은 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LLM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의 마지막이고 리미테이션만 하고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리미테이션은 이제 이 질의응답, 이게 이제 구두 특히 이제 그 필기시험이죠. 필기시험 같은 질의응답 필기시험을 이용해서 AI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 패러다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의료 분야에 대해서. 근데 제일 어려운 첫 번째 질문은 좋은 시험을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험이라는 거는 이 시험을 보내는 현실에서도 잘할 거라는 걸 보장해 주는 게 좋은 시험이거든요. 그게 현실과 괴리가 되면은 시험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 그러니까 수능처럼 이 수능 잘 보내는 대학 가서 공부를 잘할 거다라는 코릴레이션이 높아야지 좋은 수능인 것처럼 의료 AI 시험이면은 이 시험 잘 보는 의료 AI는 뭐 병원에서 CDSS를 잘하든 뭐 행정을 잘하든 뭐 진단을 잘하든 뭘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시험을 만드는 게 이제 극도로 어렵다는 거죠. 일단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인류로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탑다운과 이제 바텀업이 같이 가야 되는데 탑다운은 의료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이제 AI가 반드시 갖춰야 될 의료적 소양을 이제 어떤 하이라키컬하게 쫙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시험 문제의 어떤 그 구조가 잡히겠죠. 그리고 뭐 병과별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하고 당연히 이제 그 교육 통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시험 문제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이 다 통계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 문제를 물어봐야지 우리가 얘가 진짜 이거 할 수 있는지 릴라이블하게 뭐 컨피던스 인터벌 뭐 피밸류 몇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통계학자분들이 또 설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의 또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실 테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 한 번 보면 그건 시험 유출된 거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처럼 결국 매년 또는 뭐 제일 좋은 건 뭐 매 반기, 매 분기마다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결국엔 주기적인 AI용 시험을 만들고 그걸 업데이트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한 어떤 사람의 노가다가 들어갈 거라서 수능만 해도 교수님들 아니, 호텔에 가둬가지고 만들듯이 AI용 시험도 결국에는 엄청난 노력이 들여서 만들어야 될 텐데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조금 더 의료에 특화된 문제인데 의료 데이터가 이제 언설튼티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그건데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서 들은 것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폐렴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는 100% 진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만 딱 보고 이 사람 폐렴이니까 뭐 해야지 이게 이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AI 연구자들은 그렇게 학습을 시키거든요. AI 연구자들은 엑스레이랑 엑스레이에 페어드 된 뭐 여러 가지 진단 코드들 뭐 뉴모니아, 오파시티 뭐 이제 레벨도 다르잖아. 오파시티랑 뉴모니아 같은 레벨도 아닌데 그냥 이제 라벨이 있으면 그냥 학습시키거든요. 그냥 분류기 막 학습시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패러다임은 사실 이제 올바른 패러다임이 아니고 요렇게 해야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뉴모니아가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희끗희끗한 게 있으니까 이제 뭐 전염이 의심돼서 뭐 팔로우를 해야 된다, 뭐 추가 실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네, 아니요, 뭐 폐렴 확률 30%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제 올바른 방향이냐.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의료에 있어서의 내재된 언설튼티를 어떻게 시험에 녹여가지고 그 시험 문제를 풀면은 얘가 언설튼티도 잘 아는구나. 라는 걸 보증할 수 있는지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결국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은 조금 더 이제 철학적인 문제인데 AI의 지능을 또는 뭐 능력을 시험 문제를 평가하는 거의 한계 자체, 그 자체의 한계인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라는 거는 답을 아는 것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답도 모르면서 시험 문제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을 알아야지 낼 수 있는, 이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는 평가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답을 모르는 거를 AI가 풀어주길 원하는데, 걔가 그걸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간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그 문제의 답을 모르는데 AI는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할 건가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뭐 암 치료 뭐 나는 암 치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얘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평가를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실습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AI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인간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초지능이라는 뭐 슈퍼휴먼 인텔리전스니 슈퍼휴먼
같은 것들을 평가하려면 결국에는 시켜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어쨌든 인력과 시간과 뭐 어떻게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또 좋은 어떤 평가 체계나 평가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딱히 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면 또 제가 열심히 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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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네, 혹시 정말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들으시고 있는 청중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채팅이나 아니면 이 Q&A, 네, 에 대해서 주시거나 직접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네, 질문이 왔는데요. 질문이 길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 어우, 네. 읽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가 다차원의 연산한 높은 수의 파라미터를 지니게 되면 사람의 트랜스포머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블랙박스 문제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시험이나 인간적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를 내는 사람이 시험 보는 사람보다 더 많거나 적어도 동등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내듯이 의학 부단도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이 발생할 것 같고 사실은 그 부분이 AI가 관과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은데 테스트 위주로 AI를 판단하면 사람 능력 AI를 하는 사람의 체력 시간에서 좋은 문제지만 사람을 뛰어넘는 인사이트 모델들은 오히려 도태되지 않을까요? 이건 마지막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거의 제 강의 전체를 요약을 완벽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 위에부터 하나씩 답해보자면은, 트랜스포머 단천 연습 높은 수면. 네, 그거를 블랙박스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XAI가 한계가 있지 않나. 이제 그 XAI 문제라는 게 결국에는 아주 높은, 아주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이머전트 어빌리티를 가진 그 AI 모델들을 평가한,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험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한 방법인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시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기 시험, 뭐 구두 시험, 뭐 실습, 이렇게 임상 시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임상 시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당연한 방법이잖아요. 단지 근데 이 리소스랑 이제 시간과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테스트 위주로 AI를 판단하면은 이제 사람을 넘어서는 뭐 그런 모델은 평가하는 게 사실 어렵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오슬이나 뭐 딥식이나 이런 모델들이 리즈닝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리즈닝을 보여주고 그다음 답을 내는데 그 리즈닝이 항상 사람의 인투이션과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답은 맞으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인류의 어떤 합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리즈닝은 맨날 틀려요. 근데 답은 맨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모델일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뭐 이제 좀 목소리 큰 AI의 뭐 AI 쪽에서 또 이제 좀 뭐랄까 좀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이 또 뭐 열심히 또 토론하시고 유튜브에서 또 얘기도 하시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바로 교수님 제가 그냥 계속 네, 읽으면서 네, 답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상준 선생님께서 네, EHR 컨시스턴시 데이터에서 미믹 텍스트와 테이블 사이클 인컨시스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추정된 원인이 지금 요거는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이거를 제가 몰라가지고 차원철 교수님께 말씀을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거 왜 생기는지 궁금해가지고 근데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층위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에러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미믹이 또 오픈소스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병원의 로 데이터를 오픈소스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또 어떤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이 노트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복붙을 해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죠? 뭐 EMR 솔루션에서 복붙 해오는데 그런 데서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제 기계에서 측정된 정보가 EMR에 담길 때 그러니까 DB에 담길 때도 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또 에러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에러가 딱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에러가 생길 수 있는 뭐랄까 이게 도처에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알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인컨시스턴시다. 그러니까 어긋났다라고만 말을 하지 에러라고 말을 안 하는 게 누구 탓인지 모르겠거든요. 텍스트 탓인지 DB 탓인지 알 수 없어서 어디가 GT고 그러니까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게 저로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AI 역량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때 컴퓨터라이즈드 어댑티브 테스팅을 도입하면은
매번 새 문항 작성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테스팅. 아, 새 문항이라 새 질문을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새 질문, 새 샘플이라고 이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어댑티브 테스팅을 해도 새 샘플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게 한 번 시험 보고 나면은 그 시험 유출된 거니까, 어, 이제 시험으로서 효력이 다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컴퓨터에이스드 어댑티브 테스팅도 많이 보다 보면 어쨌든 다 계속 노출될 거라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누군가는 계속 변화하는 세상에 맞춘 새로운 어댑티브 테스팅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약품도 새로 나오고 수술법도 새로 나오고 질병도 새로 만들어지고 뭔가 계속 세상은 변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어댑티브 테스팅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걸 10년, 뭐 100년, 만년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결국 누군가는 노가다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 그건 이제 뭐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시험은 계속 현실과 맞춰서 공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선생님 들어오셨군요. 혹시 메디컬 도메인 LLM에서 신테릭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B 추출이나 컨시스 책과 같은 태스크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메디컬 리즈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미있을지 문제입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신테릭 데이터는 어쨌든 현실 데이터의 에버리지에 가까운 거밖에 못 만들 거거든요. 그 이제 현실 데이터는 이제 엄청 긴 롱테일이 있고 막 이제 희귀 질병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학습할 때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주류만 남잖아요. 보통 신테릭 데이터라는 거는. 그래서 주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 그럴 때 말씀하신 대로 컨시스턴시 책을 좀 잘하는 다양한 케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데이터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일부러 인컨시스턴시를 만들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 테스트 세션 평가 세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즈닝은 그건 이제 이 리즈닝을 배운 이유가 새로운 어떤 의료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이제 제너럴라이즈 하고 싶어서 리즈닝을 배우는 건데 신테릭 데이터 같은 평균적인 데이터에만 대고서 리즈닝 많이 배워봤자 현실에서의 그 더 넓은 디스트리뷰션을 커버하는 제너럴라이즈블한 리즈닝 능력을 취득할 거라고 보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테릭 데이터라는 게 결국에는 평균으로 이제 회귀해 가기 때문에 네, 좋은 질문이신데 요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고난이도 질문이시네요.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의무 기록의 인컨시스가 심해서 원내에서 사용도는 사용되는 의학 용어집을 구축해 봄이었습니다. 아, 혹시 연구에 사용했다고 말씀하신 요여 사전이나 요약 용어 정리집 중 오분수 동기는 좀 네. 요여 사전 그게 테크니컬 디테일에서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글에서 어, 아, 아, 퍼스트 네임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라지코마 그 스케일러블 EHR 2018년에 논문 쓴 그 교수 선생님이 이제 저자로 쓰신 라지코마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LLM 이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SBP랑 S.B.P랑 뭐 시스톨릭 BP랑 같은 거냐 이런 거를 판별해낸 엄청 정교한 성능 되게 좋은 모델 만드신 거 있거든요. 그거 오픈 소스 되어 있는데 구글 메디컬 터미널러지 뭐 시노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거 되게 좋거든요. 그거를 한번 써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건 용어집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용어집을 만드실 수는 있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 괴리가 있는 것을 교수님 강의지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이미지 분석은 CNN하고 텍스트는 트랜스포머라는 생긴 문제인가요? 히든 트랜스포머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이것도 진짜 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 괴리가 저는 그나마 의료 영역은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 괴리가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치면은 엑스레이는 그러니까 토르소만, 그러니까 흉부만 치면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흉부를 보기 위해서 찍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갈비뼈가 뭐, 우리 집 치와와를 닮았네요. 이런 말은 아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너럴 도메인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너럴 도메인은 해석의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무한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서의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 괴리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의료는
모든 영상이 용도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이 리포트만 써 있으면은 이제 충분히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현실적인 시간적인 여러 가지 이 컨스트레인 때문에 이 영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리포트를 적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딱 결론만 적으시거나 중요한 것만 딱 적으시고 이 뭐랄까 이제 기분은 안 적으시잖아요. 뭐 뼈가 12개 있다. 뭐 쇄골이 어떻게 있다. 이런 건 안 적으시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저는 사실 이미지와 텍스트의 퀘리는 의료 쪽에서 훨씬 더 해결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 는 아키텍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는 아키텍처의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아키텍처는 뭘 써도 상관없는데 애초에 데이터가 중요한 건데 데이터가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에서 이 텍스트가 이미지에 있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다 담고 있어야지 그걸 CNN에 담든 트랜스폼에 담든 이제 그게 말이 되는 거지. 이미지에는 100의 정보가 있는데 텍스트는 10배의 정보밖에 없으면 90을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채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현서 선생님. 의학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같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데 의료진과 데이터를 만들기 어떻게 처리하신 건가요? 여기에 의료진이 휴먼 에러까지 고려하면 의료진 판단을 통해 데이터를 만드는 거지. 일단 처음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의료진과 함께 데이터셋 만들 때 언설튼한 거는 애초에 안 다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룰 건데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일부러 다 안 다뤘습니다. 지금 하는 연구도 사실 안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이게 얼마나 언설튼한지 나는 10%의 언설튼티다, 20% 언설튼, 30% 이게 다 다르시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 몇 분을 모아야지 그 트루 언설튼티를 추정할 수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저는 이제 지금 저는 이제 학교 연구소니까 제 연구실 하나니까 제 연구실 하나에서 할 만한 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이제 언설튼티를 이렇게 언설튼티 부수기, 언설튼티 정복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하나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병원 하나에서 하거나 뭐 아니면 뭐 국가에서 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깊게 고민을 안 해봐가지고 좋은 답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익sem플로 주신 의료진 5명 중 1명 지식 부족을 잘못 판단하 의료진 5명 지식 잘못 2명은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 익sem플이 어느 쪽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설튼티가 발생하는 게 1번 익sem플 때문인지 2번 익sem플인지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안 다루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망쳤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저는 겁쟁이로서 이제 도망쳤다라고 혹시 말씀드릴 수 있을 질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언설틴한지에 대한 판단은 그러면 의료진이 판단이 갈리는 경우는 다 제외했다고 보면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질의응답을 만들 때부터 애초에 언설튼티가 있을 법한 것들은 모델로 일단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템플릿 같은 거 이제 질문 템플릿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애초에 그런 건 최대한 다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셋 만들 때마다 막 10분, 뭐 100분의 의사 선생님이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많아야 2분, 3분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네. 동의합니다. 사람이 많은 의사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또 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논문 쓸 정도는 됩니다. 어쨌든 저는 논문을 써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논문 억셉될 솔직히. 정도만 네, 그 정도는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재훈 선생님 질문이십니다. 연구하시는 의료 데이터 이해 및 출연 분야에서 CT, MRI 또는 텍스페어 데이터를 활용하기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사실 되게 관심이 있는데 데이터가 풀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MRI는 CT는 최근에 이제 CT랑 리포트 같이 페어돼서 풀린 데이터셋 좀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CT는 좀 이제 오픈 소스로도 할 만했는데 MRI는 진짜 되게 별로 없어요. 다 오픈 소스로 풀린 거 MRI 리포트 같이 있는 거 다 합해봐야 뭐 몇천 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은 팔로우업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CT랑 MRI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고차원 데이터잖아요. 엑스레이는 2D인데 CT랑 MRI는 3D 막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더 촘촘한 리포트가 있어야지 이제 학습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그 정도 양이 저는 아직 안 모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 20만 장으로도 안 되는데 CT 만 장 이걸로는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뭐 용도로 뭐 세그멘테이션만 한다던가 뭐 아니면 뭘 다이그노시스만 한다던가 이런 거는 CT를 쓸 수 있는데 정말 이 AI가 CT나 MRI를 이해하느냐라는 시험 문제를 만들기에는 아직은 데이터셋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훈 선생님, 네. 책 EHR 설명해 주실 때 전체 프로세스에 있어 LLM 콜을 여러 번
네, 그쵸. LLM 호출 비용이 문제 없다면 리즈닝이 가능한 큰 모델이 한 번에 그 모든 과정을 따라 요청해서 얻는 이득이 클까요? 태스크를 쪽에서 얻는 이득이 분명히 있을 까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O3 풀 모델 같이 진짜 똑똑한 모델은 혼자서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쳐도 아마도 에러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막 O3가 이것저것 헤매면서 막 리포트 읽었다가 DB 읽었다 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뭔가 뭐 찾아낼 아다리가 안 맞는 거 한두 개를 찾아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걔가 이제 이거 아다리 안 맞아요라고 한 게 100개가 있으면은 몇십 개가 맞고 몇십 개가 틀렸을지 보장이 전혀 안 되거든요. 아무리 O3여도. 근데 그거가 싫으시면은 그냥 이 태스크 자체를 쪼개가지고 아무리 멍청한 LLM이어도 무조건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태스크를 쪼개면은 그 다음에는 콜 비용은 많이 들어도 데이트 이 뭐랄까요? 컨클루전 릴라이블 하죠. 내가 다 쪼개놨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후자가 더, 그러니까 쪼개는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쪼개는 쪽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이 쪼개놔야지 엔지니어링이 들어갈 여지도 많아지고, 파인 튜닝 할 여지도 많아지고, 디버깅 하기도 쉬워지거든요. 근데 그냥 오쓰리한테 던지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오쓰리가 막 혼자서 리즈닝 하면서 하는데 디버깅 하기도 힘들고, 파인 튜닝 하기도 힘들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품 만든다라는 생각이면은 쪼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엄청나게 빠르게 질의응답을 아유,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우, 예. 오늘 교수님 발표도 어마어마했지만 저 질문하시는 분도 오늘 저 역대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너무 아, 잘 네. 질문 수준이 너무 높으십니다. 너무, 저 질문도 좋았고, 아마, 향후에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